그리고 확실한 거는 9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무조건 상승을 할 것 같아요. 문제는 하반기예요. 가장 걱정인 거는 역시 전셋값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019년도 집값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 그 2탄을 이제 드디어 좀 찍게 되네요. 그동안 정신이 조금 없어가지고 2탄이 조금 늦게 나온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도의 집값의 흐름을 지난번에 알아봤으니까 어떤 정책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2020년도에 과연 집값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019년도를 연 정책의 시작은 역시 3기 신도시 발표입니다. 물론 2018년도 12월 달에 발표한 정책이긴 한데 사실상 열을 남기고 발표를 한 거다 보니까 2019년도라고 할게요. 자, 이게 왜 조금 의미가 있냐면은 이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처음으로 발표를 한 그런 대량 공급 계획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계속 수요를 억제하려는 계획이었으면은 이번에는 공급을 늘리는 뭐 그런 계획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2018년도 9월 달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이제 발표된 거에 연장선 같은 개념이긴 한데 참 아직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뭐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계속 집을 사라 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안 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반값 아파트가 또 언젠가는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정권 때 선택을 했었던 게 이제 더 이상 신도시 발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신도시가 떡하니 발표가 된 거죠. 이제 공급량에 대한 지적이 원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정부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긴 했는데 뭐 사실 이 신도시 발표에 대한 이 실제 효능, 실제 이제 어떻게 될지 보다는 이 좀 국민들한테 좀 신뢰를 좀 깎아먹는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신도시 발표를 한 거, 이 공급 발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동의를 해요. 자, 왜냐하면은 경기도권 이긴 하지만 일단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관리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충분히 서울의 집값을 낮출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30조가 넘는 그런 토지 보상금이죠. 정부는 늘 유동성이 문제라고 하면서 이제 대출도 규제하고 막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유동성이 한꺼번에 이제 풀리게 되니까 이 돈은 당연히 서울로 들어오게 될 확률이 높은 거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서울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도 역시 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여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일산하고 부천까지 해서 총 6군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분양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서 일정 시간 이상 거주를 해야지 유리하다 보니까 해당 지역의 전세를 좀 급등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과천이 조금 심한 모습을 보이죠. 자,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정부는 이제 야심차게 지난 정권에서 어쨌든 국민들하고 약속했던 것도 저버리고 크게 베팅을 한 거예요. 신도시를 발표를 하면서. 그런데 심리적으로 사람들한테 별로 타격을 주질 못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면은 전세가는 계속 오르지만 매매가는 멈춰 있거나 떨어지는, 쉽게 얘기해서 깡통 전세가 이제 발생했을 뭐 그럴 수가 있는 건데 뭐 전혀 그러질 않고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사실 이 심리뿐만 아니라 깡통 전세가 또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서울의 공급이 아니라서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뭐 심리적인 타격을 주지 못한 정부는 가격이 다시 슬금슬금 오르자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발표를 했는데 역시 우려처럼 집값은 계속 오르고 오히려 이게 촉진제 역할을 했죠. 그래서 40, 50대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되더라도 그냥 계속 전세만 살면서 좋은 지역을 이제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재건축은 멈춰버리니까 공급은 이제 스톱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공급이 멈춰가지고 30대 같은 경우에 이제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영끌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집을 매수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일반 유주택자는 이렇게 오른 전세를 이용한 갭 투자를 계속하는, 즉 이 4단 콤보 때문에 결국에 집값은 계속 이렇게 오르게 된 겁니다.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통계를 교묘히 속여가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실행을 했던 이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에는 집값을 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그래서 급하게 부랴부랴 12월 16일 날에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놉니다. 통계를 교묘히 어떻게 숨겼는지는 이쪽에 있는 카드를 누르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12, 16 대책의 핵심은 9억 이상 그리고 15억 이상에 대해서 대출 규제 및 대출 금지를 내린 것,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12, 16 대책 이후에 대해서 이제 과연 집값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다양하게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한테도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금리 여부랑 세계 경제 여부,
그리고 뭐 새로운 대책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집값이 이렇게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조금 불쌍하긴 한 거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저금리 유동성을 막아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물론 이제 급등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러냐? 이제 총선을 바로 앞에 놔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계속 손을 써야 되는 거고, 무언가 계속 조금 오른다 또는 뭐 오를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정부는 계속해서 시장에 이제 충격을 주겠죠. 그리고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순간 정도만큼은 이 시장이 관망세로, 즉 시장이 순간적으로 얼어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는 보합이고 누군가는 상승이고 누군가는 조금 하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뭐 15억 부근에 돼 있는 거, 그래서 14억 5천 정도는 이제 조금 더 오를 거고 15억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애매하게 15억 5천이나 16억이다 이런 거는 살짝 이제 떨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거래가 안 되고 오히려 이 15억이 조금 낮은 대출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15억이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전체적으로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게 가격에 영향이 오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상반기에는 그래도 서울에 조금의 공급량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월 달에 고덕 아르테온하고 3월 달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가 있죠. 각각 4,000세대하고 3,000세대 정도씩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9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무조건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상반기는 이렇게 뭐 총선 역할도 있고 공급의 역할도 있고 가격이 어느 정도 최대한 안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뭐 강보합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보합세 같긴 한데 문제는 하반기예요. 가장 걱정인 거는 역시 전세값입니다. 이 하반 경직을 제대로 역할을 해주는 게 전세인데 전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든지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거죠. 자, 이 전세 수요는 두 가지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데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전세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애초에 무주택자인데 전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들어간 경우죠. 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무주택자 전세 수요입니다. 어차피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값을 이제 주고 나면은 뭐 사실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집을 더 이상 추가적으로 살 여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무주택 전세 수요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뭐 그만큼의 이제 현금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이 무서운 무주택자 전세 수요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집값이 조금만 낮으면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가 급지를 낮추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죠. 서울에서 경기권으로만 나가면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 사고 버텨요. 자, 왜냐? 분양가 상한제로 사람들이 얼마든지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30억이 넘어가는 그런 강남의 아파트를 약 15억 정도 되는 판교 아파트 가격 정도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점이 어느 정도 높은 사람들은 못 먹어도 고인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를 해온 그런 무주택 기간이 아까워서라도 계속 전세를 살 거고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매수자가 조금 줄어들고 전세자가 늘어나니까 이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높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만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집은 안 사고 이제 집값은 계속 떨어진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전세를 들어가겠죠. 매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염두를 해둔 그런 전세이기 때문에, 즉 그런 실수요이기 때문에 이 갭이 조금만 줄어들면은 바로 이제 달려들어서 사고, 조금만 줄어들면 바로 달려들어서 사고, 이러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높아지고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실제로 기사를 보면은 30대 매수 비율이 40대 비율을 넘어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큰 매수자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30대들이 어떻게든 영혼을 끌어모아 가지고 집을 사는 겁니다. 즉 매수인들이 추가로 늘은 거예요. 수요자가 늘었다는 얘기죠. 공급은 적은데 매수인들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역시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없더라도 사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기는 해요. 바로 고교 평준화하고 정시제도 확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1년도 공급 감소입니다. 자, 정시가 확대되고 고교가 평준화가 되는 거는 뭐 교육 테마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좋을지 나쁠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강남하고 목동 중심으로 엄청나게 모여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2021년에는 뭐 별다른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DH 자이하고 고덕 자이,
뭐 요 정도가 이제 가장 굵은 아파트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공급 계획이 없어요. 뭐 여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뭐 보합이거나 강보합 정도, 그 다음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쨌든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로만 돼 있어가지고 가격은 상승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점이 애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는 뭐 그런 지역으로 가가지고 어떻게든 가점이 조금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바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뭐 당분간 서울에 공급 계획도 없고 있더라도 굉장히 높은 가점이 되기 때문에 청약으로 받으실 분들은 서울에 관심을 좀 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천이나 교산 같은 곳, 이런 곳은 공급이 사실 얼마나 동시다발적으로 나온지에 따라서 조금 결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돈이 정 안 된다 이런 분들은 계속 그냥 관심을 계속 끄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